네, 안녕하세요. 저는 좌장을 맡은 대구대학교의 임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대구의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로는 여기 옆에 계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행복 북구 문화재단의 박정숙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 울산문화예술회관의 금동엽 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의 한상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대구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자담회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분은 예전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난 자담회에서 나왔던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나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여러 차례의 자담회와 포럼을 거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진흥원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진취적인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발표와 혹은 대담을 들으시고 그 행사가 끝나기 전에 혹은 중간에 제가 플로어에 질문을 요청드리면 그때 하실 말씀을 해주시면 많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구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자담회 저희가 오늘 진행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에 앞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특히 대구는 광역시로서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군이 편입이 되면서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도농이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체제가 더욱더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이런 문화예술 교육들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혹은 계층별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수혜계층이라든가 이런 계층별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또 연령별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간단한 말씀을 우선 듣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야기의 물꼬를 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대구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금동엽 관장님께서 간단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먼저 터주시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동주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제 직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만은 후반부에 한 10년간 정도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쭉 대구와는 교류를 가지고 또 그 외에 뭐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대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적 활동이나 뭐 수요나 이런 게 다소 높은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예를 들자면 뭐 전문교육은 충분히 뭐 그 숫자나 그 공급하는 양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술 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좀 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의 역할, 그리고 각 그 세분화된 어떤 그 대상으로 분류된 어떤 그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비단 대구의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대구가 문화적 그 선도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가 좀 더 노력을 더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 문화적 선도도시 대구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대구가 다른 지자체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또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문화예술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 볼 때 대구가 조금 더 나은 모습들, 특히 정책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라든가 또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 대중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행복북구문화재단의 박정수 이사님께 간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북구문화재단 대표 박정숙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꾸준하게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고, 수성아트피아 개관,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이제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있는데, 제가 거쳐온 이 4개의 기관들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사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기관에서 하는 아카데미와의 이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우리가 인증하는 1, 2, 3, 1급, 2급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 이수만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자질을 검증하고 능력, 역량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점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는 2018년도부터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계속 해오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미술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좀 진행을 해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낙서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단순히 미술의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함께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교육을 받는 우리 수혜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크닉 위주로 하고 있는 아카데미와 조금 구별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지원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 테마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숙 이사님의 말씀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이 문화예술 교육사의 낮은 등급의 첫 번째 등급을 딸 때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이럴 때 바로 실전에 혹은 현장에 투입이 돼서 얼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고민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학생들 혹은 피교육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교육사의 역할인데, 이 교육사들의 그러면 역량 강화는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역에서 여러 계층 혹은 여러 경험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런 교육사나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시면서 서로가 걸어온 길이 다르고 서로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일관되게 서로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같이 합심을 해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 이런 그 논의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사에 관한 부분
또 이것이 기존에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잘 연계가 돼서 진행돼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대전세종연구원의 한성원 연구위원님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문화예술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서도 제1차, 제2차 대전 지역에 문화예술 교육 계획을 세웠고, 또 세종시의 문화예술 교육 계획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대구의 상황을 제가 뭐 정확히 잘 알 리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동안에 예전에 대구문화재단, 또 이제 지금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동안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저를 많이 불러주셔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는, 대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좀 많이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느낀 점, 저희 대전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역별 특성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낀 점을 오늘 기회가 되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연속된 기획으로 해서 오늘이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오늘 정리를 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그걸 뭐 사업의 하나하나 꼭지만 갖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문화예술 정책들, 문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의 그 흐름에 놓여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기인 그런 상황, 아주 중요한 그런 지금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특히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제일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변화의 흐름을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을 서울에서 문체부에서 세웠지만, 아무래도 서울과 뭐 문화관광연구원, 그러니까 서울문화체육부와 문화관광연구원이 세운 부분들은 전체 종합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서울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는 지역의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대전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다 지역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뭔가를 이따가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이제 전국적으로도 공통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현안 또는 의제들이 지금 당면 과제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 지역별로 해결해야 될, 부딪혀야 될 그런 난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강론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지금 2차, 3차에서 1차, 2차에서 논의하셨던 뭐 이제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뭐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쟁점들, 그리고 이제 기획자 매개제 양성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문화예술 교육사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지역 차원에서 꼭 생각하고 가야 될 게,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센터의 문제, 이 지원 센터가 얼마나 독립성, 자율성,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문화예술 예산의 지방 이양의 문제가 가장 크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얘기를 듣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성원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 정책들이 이제 변화의 흐름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혹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교육 포럼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 미래 문화예술 교육 포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해 2번의 행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문제, 창의성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아직 인공지능과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언제나 훨씬 더 미래적인 이야기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비전 제시로 할 수 있지만 지역은 당면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면한 과제들을 지역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래야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든가 문화예술진흥원의 독립성, 자율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주는 그런 문화예술교육 관련된 예산들이 지방에다가 완전히 그런 권한을 다 넘겨주는 완전한 이양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실시할 것들과 지방에서 실시할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어떤 체계를 짜야 되는 것인지 이런 논의도 해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뭐 저희가 이제 딱히 어떤 내용부터 하고 어떤 내용을 나중에 하겠다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초점들, 이슈들 이런 것 위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더불어서 문화예술 교육 예산이라든가 실행 부분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서울이 물론 수도권으로서 가장 큰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어느 부분들은 대구가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대전이 조금 더 대구보다 나은 환경을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과 대구를 비교하는 이런 얘기들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실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상원 위원님께서는 뭐 대전에 관한 이야기들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도시적인 특징들, 문화예술적인 특징들 이런 부분들 어떤 것을 우리가 장점으로 혹은 강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다시 그 금동엽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오래 사셨고 또 대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구의 자랑이 무엇이고 이거는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어떤 폭이나 질이 이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보다는 상당히 나았다고 이렇게 제가 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 뭐 성악 전공만 보더라도 각 네 개 대학, 뭐 5개 대학인가요?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생긴 대구예술대학교 이런 데서 한 해 40명만 뽑아도 전체 배출되는 인원이 약 200명? 200명 정도 됐죠. 그리고 뭐 다른 뭐 기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의 어떤 볼륨들도 많았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양질의 그 문화예술 교육과도 관련된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또 역동성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 뭐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해서도 각 시립예술단체에서 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또 배출이 많이 되는 만큼 그분들이 각계에서 또 자신의 영역으로서 또 일반인들에 대한 그 예술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뭐 지금 최근에서는 뭐 가곡 교실을 예를 들자면은 워낙이 되고 있어 배출되는 성악가가 또 많았고 해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가곡 교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깊이 있게는 뭐 광주에도 있고 뭐 다른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도 뭐 분야도 좀 체계적으로 하시는 그런 그 그룹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뭐 음악 부분의 어떤 성악 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음악을 하나의 산업 분야, 예를 들자면 예술을 산업 분야로 본다면은 뭐 산업이 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우리가 산업 분야로 본다면은 이 파일을 좀 키우고 이것이 어떤 선순환 구조 같은 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가 문화적으로 다른 지방보다는 좀 선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로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오페라하우스 하나를 예를 들면 부산에는 새로 이제 오페라하우스가 하나 만들어질 계획이고 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명훈 감독이 거기가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오페라 하우스의 외관이나 여러 가지 그 설비나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오페라 하우스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을 했지만 뭐 이야기할 거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든 그 음악 그 예술 또 특히 그 음악이라는 그 산업의 어떤 파일을 키우려고 했었더라면 그 안에 이제 있는 그 전공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각기 이렇게 막 각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 의지를 모아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되고 또 그런 뭐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뭐 예술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그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에서 조금 이렇게 강한 통일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문화적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보면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세 부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홀번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 가지 그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사용자들입니다. 일반 대중들이고 그 다음에 문화 전문가들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이면서 또는 그 문화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류가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 내지는 입법가들 이런 이제 세 부류가 있다면 그 사이에서 문화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시민들의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가 현실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좀 더 문화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정책 입안가나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그 자문이나 제공하고 그다음 정치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 즉 말하자면 돈의 배분이죠. 어디다 얼마를 투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술 정책이나 문화예술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한 좀 이런 바람직한 어떤 삼각관계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는 우리가 영국을 예로 들자면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술 지상주의죠, 그죠? Arts for art's sake. 그게 이제 좀 있다가 거기 70년대 후에 가면서 이제 Arts for everyone, A for E. 근데 지금 같으면은 미국 저기 예술 기금에서 주장하는 거는 Arts for life's sake입니다. Arts for life's sake. 그러니까 예술이 삶을 위한 예술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정책의 흐름이라는 게 아무래도 과거의 어떤 전통 예술이나 뭐 이런 데서 오늘 예술 교육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술 기관이나 예술 정책을 입안하는 데나 물론 지금 뭐 마음은 제가 뭐 솔직히 안전뱅이 앉아서 용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생각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돈의 배분, 그러니까 어떤 자금의 배분으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 교육을 하나 보더라도 지금 그 자금이 전부 국비에 달려 있고 그 지역 내에서 지방비로 충당되는 예술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문제가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문화예술 교육사 프로그램이라는 거 제가 심사를 많이 해보지만 이거 참 무슨 프로그램인지 참 황당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다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산이 다음에 있을지도 모르고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적어도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각 문화기관에 그 에듀케이션 오피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물론 뭐 형편상 뭐 기획하는 뭐 인력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문화예술 그 교육에 대한 그 각 문화기관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는 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어떤 선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바로 그 사회나 그 기관의 미래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 없이 그냥 이게 하나 격가지 프로그램 국가에서 이제 내려오는 예산으로 이제 실시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그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가지고 예술이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뭐 한국에는 문화와 예술이 혼동돼 가지고 뭐 정의를 하기가 아주 복잡한 거라서 제가 근데 예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예술 교육이 뭐냐? 예술 교육이 도대체 뭐야? 네. 여기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있는지 어떤 물론 통일된 게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이 뭐냐 하는 거죠, 예술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치된 거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문화예술의 교육이 목표가 뭐냐 하는 겁니다. 목표. 우리가 어떤 그 정책이나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할 때는 첫째 모든 그 사업 계획에서 그런 게 다 드러나기 마련인데 실제로 뭐 공허한 현학적인 소리만 하지 실제로 그 목표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사업을 해도 뭐를 했어야 맞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보통 계획을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나 아니면 이 정책의 목적, 그리고 이 정책이 뭐를 의도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범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 시작하기 전에부터 어떤 사업이나 교육 정책을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면 이거는 성공했다고 보겠다. 뭐 이런 척도가 없이 그냥 막연히 하는 겁니다. 그럼 내려오는 돈으로.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지역에서 그런 예산이나 그런 데 대한 어떤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국비에 의존해서 그냥 일회성의 사업의 연속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주 긴 안목에서도 마스터 플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의 책임이라고 돌리기는 상당히 그 힘든 어떤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잘못된 거라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빠듯한 예산이죠. 어느 기관이든지 세상 어느 기관, 뭐 어느 문화기관이든지 뭐 다른 정책기관이든지 예산이 넉넉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예산이 모자라요.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라고 시간이 모자라요. 그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배분에 있어서 예술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자원을 또는 재정적, 인적, 시간적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그 이후에 또 중간에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이런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조직이나 어떤 정책 입안자들이 더 가져야 된다. 그냥 다른 어떤 주류 메인스트림의 어떤 예술 활동에 비해서 이건 뭐 격가지고 그냥 뭐 선의로 그냥 하나 보태주는 이런 식의 사고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정책 입안가나 실제로 기관에 있는 장이나 그 직접 그 프론트라인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걸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질문하고 앞뒤가 안 맞게 흐르는 것 같은데 질문은 듣고 또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걸 이야기해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똑똑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담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만큼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가도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전문가들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대구와 대구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도 많고 해서 충분히 전문가들을 배출할 수 있는데 그 전문가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실히 구축을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성악 얘기를 하시고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지만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걸 시민들이 얼마나 또 뭐라 그러죠? 덕을 본다고 해야 되나? 어떤 문화예술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좀 짜임새 있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전체 프레임워크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약간 논외의 얘기를 하나 하자면 성악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몇몇 있지만 그 성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성악이 아닌 대중음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죠. 팬텀 싱어라든가 뭐 그런 외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성악을 가지고 콘텐츠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성악 출신의 가수가 있습니다. 김호중 씨라고. 네, 이쪽 인근 지역에서 고등학교 잘 다니고 대학교를 갔다가 중퇴하고 독일 유학도 갔다가 중퇴하고 그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김호중의 어마어마한 팬이시기 때문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로트 같은 대중음악으로 사람들한테 시원시원한 노래 선보이는 것도 좋지만 원래 전공했던 거 가지고 이만한 실력이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뭐가 문제였나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성악을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하고 같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예술 그냥 지능, 예술 부흥 같은 식으로 초점을 맞췄다가 이후에는 시민들의 삶에 예술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집중하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예산 배분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뭔가 설계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정책 입안자들이 또 예산 배분하는 담당자들이 이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주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술 교육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업 예산이 배분된 그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됐다고 얘기하려면 어떤 평가 기준을 대입시켜야 되는가? 이런 식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그런 얘기들을 오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잘 해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차원이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하겠지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 사항으로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제대로
구축시켜 놓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구의 강점이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지만 저의 수준 낮은 그 질문을 뛰어넘는 아주 고차원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뿐만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또 저는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이 왜 대구가 전국 그 광역시 중에서도 최상위권에서 문화예술 활동들을 펼칠 수 있는 것인지 그 저력이라든가 그 기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대구가 문화예술의 강점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도 있고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도 있고 재즈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그러면 이 축제들이 어떻게 해서 대구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나를 살펴보면은 대구가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여타의 지역보다 공연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금동역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음악 관련이라든가 이렇게 그 관련 분야의 인력 배출이 워낙에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구의 여타의 다른 관광 자원이 사실은 부족하다. 그렇다면 대구는 무엇으로 이 어떤 산업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문화다라는 거를 선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뮤지컬 페스티벌이 처음 생겼을 때도 왜 대구가 갑자기 웬 뮤지컬 페스티벌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어떤 특정인의 어떤 주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선점을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상품으로 우리의 컨텐츠로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산은 왜 국제 영화제를 여나요? 부산이 영화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부산은 영화. 이렇게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뮤지컬도 오페라도 대구가 선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대구가 가진 어떤 문화적인 어떤 역량 같은 건데, 아까 그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심이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역에서는 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단편적인 교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 그걸 듣고 안 듣고의 문제인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건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대구가 조금 더 선택의 폭은 좀 넓지 않나. 그거는 왜냐하면 많은 공연장에서 그 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축제에서도 그 관련해서 전문적인 뮤지컬 아카데미, 그다음에 오페라 아카데미, 이런 형태의 그러한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구의 어떤 또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재단에서 원래 그 성인을 대상으로 RU 재즈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아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낙서 프로그램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는 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결국 학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문화예술 교육사로 배출되는 인력들의 채용이라든가 취업의 문제도 저는 조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기관에서 저희와 같은 공연장이나 이런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면 누구나 원할 때 이 모든 프로그램들의 좀 수혜자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산은 영화제를 왜 그렇게 이름을 날리면서 유명해졌나, 이 출발점을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도시가 어떤 축제라든가 영화제, 행사, 뭐 이런 국제 행사들을 크게 성공시켰을 때 관련이 있는 걸 가지고 꼭 그렇게 발전시킨 거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축제의 3대 축제, 뭐 5대 축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라남도 한평 같은 경우에는 나비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는데, 한평이 나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비 어차피 다른 데서 키워가지고 다 가지고 오는 거고요.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또 우리나라 3대 축제에 올라갔죠. 화천이 산천어가 살지 않습니다. 원래는 산천어가 1급수에서 사는데 화천에는 그 1급수라고 할 만한 계곡이 그렇게 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양식해가지고 이제 축제를 할 때 가져와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화천하면 산천어, 한평하면 나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구라고 하는 데에서 뮤지컬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오페라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냥 선점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한 단계 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일단 공연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페스티벌을 유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 시민들이 이런 공연에 관심이 없었다면 과연 위정자들이 공연장을 지을 생각을 했었겠는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시민들이 그걸 즐길 만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공연장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고, 그 공연장을 또 짓고 난 다음에도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여러 행사들에 또 시민들이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관광자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상원 박사님 계시지만 대전이 노잼 도시입니다. 네, 노잼 도시, 재미없는 도시 하면 대전이고, 저는 현재 집이 청주에 있습니다만 대전에 못지않은 노잼 도시 하면 청주예요. 청주 분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청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구 정도만 돼도 정말 우리는 막 돈을 쓸어 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그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자세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모자란 편이에요. 그런데 대구 분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자원 부족하다, 뭐 먹을 게 없다. 그런데 일단 도시가 커야 먹을 게 많습니다. 네, 무조건 많아지는 거고, 대구에 요즘에 새로 생긴 그런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갈 때마다 저도 대구대학교 있으니까 제 지인들은 이제 대구 갈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전화 걸어가지고 대구 가면 뭐 먹어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 먹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대구 가면 뭐 보고 와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뭐 먹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기존의 농업 기반이나 뭐 이런 어업 기반의 1차 산업 기반으로 특산물로 얘기하자면 대구가 사실 내세울 건 없지만, 대구에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음식점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아서 뭐랑 뭐는 꼭 먹어야 된다고 추려주는 게 어려울 정도로 음식점이 많습니다. 근데 대구 분들이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합니다. 관광자원 많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 특히나 이런 공연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건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어느 광역시나 혹은 그 밑에 기초지자체나 공연 한번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지만 막상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서 공연을 섭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얼마 전에 김호중 콘서트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는데 워낙에 그 트로트 요즘에 인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공연장이 없어서 결국에는 편의점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놓고 그냥 어떤 체육관 같은 걸 빌려가지고 공연을 진행하더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몇 시간 동안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다른 데서는 공연을 하고 싶어도 공연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어떤 수준 덕분에 공연장이 지어졌고, 또 그 덕분에 이런 뮤지컬, 오페라, 재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타 지자체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노잼도시 대전은 어떠한 문화예술적인 그런 강점이라든가
뭐 어떤 포커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상원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없게 말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냥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했을 때 그걸 그냥 단어나 개념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냥 한 4-5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거가 이제 지역 정체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익히 알려져 있듯이 전국의 노잼 도시 3대장 대전, 울산, 청주 중에서도 단연 탑을 달리고 있다고 이제 대전이 많이 평가를 받는데 그 이제 뭐 많이 제가 이렇게 다른 공적인 자리에서도 얘기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그 젊은 친구들 대전의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디 노잼 도시가 아닌 정말 재밌는 도시가 대전 전국에 어디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답이 쉽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제외해놓고 어디야? 한번 물어보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주 얘기하는데 제주는 광역도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를 얘기하지는 않죠. 그리고 경주를 많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경주나 전주를 가끔씩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왜 광주나 대구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재밌다고 절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냐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건 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지역 격차, 인구 규모에 따라서 있는 그 현상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주, 대구, 대전, 울산은 공통적으로 인천은 좀 다르겠지만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역 정체성이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어느 도시든 조금씩 들어요. 대전이 좀 더 많이 듣고. 근데 그게 바꿔 얘기하면 광역시의 하나의 그 특징인 것 같아요. 광역시 다른 시들보다 전주나 경주 이런 청주 이런 도시보다 넓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아요. 여러 개가 많다 보니까 그게 하나로 모이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도 뭐 영화를 꼽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뭐 부산이니까 바다 해양 많이 얘기하시지만 또 부산은 산의 도시거든요. 네,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 정체성이 다 각지 있는데 대전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딱 잡아내서 계속 그것을 만들어내고 외부에 얘기하는가 그게 중요한데 그런 점을 대구가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냥 제가 저희 쪽에 생각해 볼 때도 대구 하면 통영하고 같이 음악 도시라는 게 정말 느껴져요.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 선정된 부분도 그렇고 뭐 어쨌든 김광석의 음악이 잘 울리지가 않아서 실망스러웠던 적도 있는데 뭐 그런 뭐 지금은 또 많이 해결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뭐 저도 대구 오면 청라원덕도 자주 가고요. 이제 그런 풍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정체성이 문화 정책에 이렇게 쭉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화예술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음악을 주제로 한 실제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도 음악 단체라든가 음악 쪽의 음악 분야 그 장르별로 보면 음악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대구에서는 대전은 그렇진 않은데 대구가 그렇다는 걸 느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대구를 대표하는 정체성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정체성에 입각한 문화예술 교육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문화 정책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교육 정책도 그 도시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꼭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미는 없지만 과학이라는 테마를 많이 얘기하죠. 어렵고 재미없지만 그래서 대전의 문화예술 사업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도 아티언스라는 사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전의 주력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는 하지 못하는 대전에만의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대전의 그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도 그래서 아티언스 아트와 사이언스가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그걸로 계속해서 과학도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제가 늘 대전에서 문제제기 하는 게 대전이 과학도시인가?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스스로가 많이 던져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대전은 과학도시가 맞다. 우리나라에서 R&D 인프라나 모든 면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거의 뭐 서울만 빼놓으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곳이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에 이제 저희 연구원 있는 쪽에서도 그냥 뭐 식당이나 뭐 맥주집 들어가서 김 박사 하면 한 10명 이렇게 쳐다봐요. 뒤를 돌아보는 그 정도로 박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건 실제인데 근데 거기서 한마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대전이 과학도시인 건 확실한데 과학문화 도시인가 했을 때 그거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문화라고 할 때 이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대구가 음악도시인가 했을 때 그러면 그 음악도시를 대구의 시민들이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늘 이렇게 친숙하게 여기고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얼마나 더 채워나갈 수 있는가가 문화사업 또 문화예술 교육사업의 과제입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이 과학문화인가? 그래서 과학문화를 많은 분들이 과학문화라고 하면 과학 아티언스처럼 과학 더하기 문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과학문화라는 건 과학 더하기 사이언스 더하기 컬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요. 과학문화라고 할 때는 사이언스 S 컬처 또는 컬처 S 사이언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과학으로서의 문화, 문화로서의 과학이 이게 쭉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뭐 세 가지 틀을 막 제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과학자를 꿈꾸는 그런 꿈을 가지게 하는 교육으로서의 과학 문화, 그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뭐 어제 지진이 났으면 이 지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뭐 팬데믹이 감염병 팬데믹이면 우리 도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생활로서의 과학 문화, 그리고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거를 브랜드화해서 외부로 알리는 외부에서 아 대전은 과학도시야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문화로 여가로서의 과학 문화. 이렇게 한 세 틀을 과학 문화를 다 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반향은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도 대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층적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문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질문해 주신 것과는 약간 별도의 문제일 수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가장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는 아무래도 모든 문화 사업이 그렇듯이 모든 문화 예산을 정부에서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한 것이죠.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과연 그럼 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했을 때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전은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뭐 심지어는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의 의지에 따라서 완전히 사업 재편이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일순간에 어떤 사업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방 이양이 되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비 사업이 다 거의 다 소멸이 돼 버렸어요. 이게 뭐 지역문화진흥원 예산 다 날아갔죠.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국비를 대구도 받지 않았나요? 대전도 국비 지원을 좀 받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세종도 지금 없어져서 지원센터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원 국비 지원비가 없어지잖아요. 운영비가. 그러면 그만큼을 지자체에서 어디에선가는 빼와서 손실을 보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문화예술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사업 자체가 되게 쪼그라드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모든 지자체의 광역지자체가 특히 더하지만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아마도 문화가 맨 앞에 나오는 지자체는 없을 거예요. 예. 늘 뒷전이죠. 늘 뒷전. 그렇게 되면서 문화라는 거를 설령 문화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문화를 지극히 도구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뭘 이해해서 바탕을 둔. 그래서 그 정책을 집행하면 자꾸 효과성을 따지죠. 근데 문화의 효과성은 안 나오잖아요.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성? 어떻게 이걸 파악할 수 있나요? 이거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처음에 아르테에서 만들고 막 집행을 할 때도 아직도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성 검증은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인천에서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사회적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면 딱히 답을 내리기가 어렵고 궁극적으로 문화와 관광은 정반대의 시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절대 문화를 얘기할 때 관광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학과 자체도 전공 학과도 그렇고 관광은 주로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파생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관광은 이 지역에 많은 외부 인원들이 오게끔 만드는 것이고 문화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특히나 관광보다도 재정을 아무리 투여해도 그 재정에 대한 효과, 비용 편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계속 비용 편입도 나오지 않는데 왜 이걸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죠. 이런 걸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냐가 참 중요한데 그 설득해 나갈 것인가 할 때 어쨌든 그 중에 하나는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같이 가야 된다. 지역 정체성을 묶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한 2개 개념 정도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성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전이 왜 노잼 도시인지 약간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음악 도시에 살고 싶습니까? 과학 도시에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과학 도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런 뭔가를 메마르고 뭔가를 이렇게 따박따박 따지기만 하고 재미는 별로 없는 그런 이미지하고 좀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대전시는 그걸 가지고 과학 콘텐츠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주신 제기를 해 주신 것처럼 대구가 이런 음악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데고 청주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뭘 봐야 되는데 뮤지컬이나 뭐 놓쳤다. 대구로 옵니다. 부산은 너무 멀거든요. 근데 대부분 서울하고 부산 했다? 그러면 한 군데 더 하고 뭐 이게 끝난다? 대부분 대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로 와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음악 행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대구를 음악 도시라고 부르게 만들지만 과연 음악 문화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이런 음악들을 누리고 즐기고 살고 있는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택시 타면은 기사님들이 뭐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뭐 대구 대학교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떤 게 평소에 음악을 즐기는 건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구에 오면 어디서나 음악들이 들리고 사람들이 그런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의외로 큰 행사들뿐만 아니고 작은 행사들도 이렇게 알차게 열린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과학을 문화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리빙랩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나 이런 거 궁금한데 이런 거 연구하고 싶어요.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에서 돈을 대주고 그 연구해라.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자기가 뭐 이런 앱이나 이런 거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돈 대주고 시민들이 개발한 거 가지고 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대구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음악 문화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확산시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대구에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 분들이 좀 뭐라 그러죠? 예절 바르십니다. 그래갖고 막 아무 소리나 잘 안 하세요. 대놓고 막 이러지도 않고. 근데 그 예절 바르다고 하는 게 어떤 때에는 약간 서먹한 분위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가면은 이거 뭐 좀 더 깎아주세요 이러면 그럼 내는 뭐 먹고 살라고 막 이러면서 계속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거든요. 충청도에서도 이거 너무 비싼데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아주 그냥 털어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농을 섞어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대구에 오면 농담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예절 바르시고 항상 진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약간 풀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요 대구 시민들의 그런 기본적인 정체성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얽어져야지 좀 문화로서 확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산 박사님이 그런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던져주셨습니다. 한번 그 말씀들 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선 뭐 질문을 드리면 아까 안준뱅이 앉아서 용 쓴다 이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 대구와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우리 금동엽 관장님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좌절감을 겪으신 거를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실제로 이걸 전문적으로 해오시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었는지 그런 얘기들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그 대중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정책에 소요되는 그 자금은 결국은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배분을 더 받느냐 안 받느냐, 물론 뭐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돈뿐만 아니고 뭐 인적, 시간적 자원이 있지만, 자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려면은 그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정치적 어떤 레벨에서 이게 배분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문화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행정가들이나 이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제 가장 문제가. 자,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못한 건지, 아니면 그것의 필요성을 인지를 못 시켰는지,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어도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어떤 그 예산을 이래 배분받는 과정이나 또는 그 어떤 그 문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정치인들이 가지도록 하는 데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이게 문화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뭐 어디나 다 같을 수도 있겠죠. 과학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결국 우리는 문화계에 있는 종사자나 뭐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앞에 리더들이 이제 어떻게 이쪽 분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정치인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그 시민과 정치인이나 행정가 사이에서 일종의 그중에 매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소리는 해야 되고 또 어떤 소리는 조금 참았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잘 하지 않죠. 어쨌든 정치인이나 행정 쪽에서, 그러니까 돈줄을 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에게 그 뭐 좋게 보이려고 하지, 거기서 어떤 전체의 그 삼각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런 일이 심화되면은 결국은 문화예술 교육이나 문화예술이나 모든 것은 문화예술을 전제로 해서, 또 그것은 정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종의 공공 서비스도 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 어떤 정치인들은 뭐 도구적 가치를 많이 보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직접 소비한다거나 요즘 뭐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은 어떤 본질적 가치를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좀 전문가인 우리는 어떤 하나의 제도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그 결과인 기관이나 이런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하나의 제도로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아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어떤 그 지금 상황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문화 쪽에 관련하는 분들이라면 좀 더 우리의 그 뭐라 할까요?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과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뭐 가끔 가다가 뭐 문화의 시대, 그거는
선한 의도지 의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래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뭐 선한 뜻이지 좋은 뜻이지. 근데 의지가 있냐 이번에. 의도는 있는데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어 문화 그 현장에 있는 우리들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다. 우리가 요즘은 이게 하나의 그 직업이 아닌 직장화되어 가지고 뭐 직업이라면 어떤 직업적 소명도 가지고 있고 그 직업 속에서 문화 전문가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직장으로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빗나갔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아까 뭐 좌절을 겪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좌절 속에 살죠. 좌절 속에서 살지만 이제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뭐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그 좌절에 대해서 하나의 또 우려되는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 문화예술계에 있는 또는 문화예술 교육을 뭐 실제로 보면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할 그 위치에도 있지 않고 그저 뭐 1년 프로그램에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겉으로 돌아가는 건 거의 뭡니까? 보통 저희 회관에서 하는 아카데미, 예술 아카데미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의미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어떤 데는 막 굉장히 심층적인 거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뭐도 하지만 그 의도 자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어떤 출발선에서 출발했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을 생산하고 특히 또 이야기가 꼬였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뭐 편협해지고 상대방을 수용 안 하고 뭐 극단적인 사고의 표출이나 아니면 서로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뭐 서로를 이해하고 또 품고 하는 이런 성정들이 없어진 것은 결국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어떤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좋은 그 이상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생산이라 쪽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가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정말 뭐 단순하게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원을 점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런 사회의 양상이 아닌가. 근데 이런 사회 양상을 결국 완화시키고 아주 바람직한 긍정적인 어떤 시민으로서의 육성을 담당하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이 결국은 실패한 데 대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예술의 전당에 아카데미 이런 거 아주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수치로 드러내서 얼마나 많이 교육에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고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이제 충실히 현장에서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또 직업인으로서 또는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좌절감 속에서 나오는 아까 잘못하면 이래 불평 불만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스스로 좀 극복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치가들이나 돈줄을 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마 좌절감을 많이 가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멋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 지수가 그 세계 최상위에 해당할 만큼 사회가 양분화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럼 무슨 갈등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외국에 있는 지인들이 해올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종교 갈등이 심하냐?
그러면 우리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막 서로 총 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한국이 그러면 지역 갈등이 심하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우리는 실제로는 생각하는데 외국처럼 뭐 몰살을 시킨다든가 학살을 시킨다든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뭐 양쪽 지역에서 뭐 서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니죠. 그리고 뭐 정치 갈등이 심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뭐 양대 정당 중에서 어디를 지지하느냐 뭐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게 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선거에 불복해가지고 어디를 뭐 때려 부순다든가 불을 지른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는 막 축구 한 번만 져도 그냥 뭐 다 불태우고 막 뭐라 그러죠? 약탈 수준의 어떤 막 그런 절도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친구는 한국이 그렇게 과격한 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사회 갈등 지수는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진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는 성정을 조금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일반적인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걸로 되겠느냐. 그건 바로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순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죠. 이게 아까 한상원 의원님 말씀해 주신 지자체의 의지가 있는가, 예산을 준다고 해도 지자체가 의지가 있는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정치라고 하는 데서 자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을 자꾸 뒤로 미루고 아래로 낮추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문화 전문가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무리 민간을 통제하려고 해도 민간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구멍을 마련해가지고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를 격언을 제가 듣고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아내는구나. 우리도 요런 태도 요거 한번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려하는 많은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딱딱한 그런 부분들이죠. 당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실시해야 되는. 그런데 실제로 중국 경제가 돌아가고 중국의 사회가 돌아가고 하는 것들은 정책은 정책대로 가더라도 그만한 대책들을 또 시민들이 기업들이 마련한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가 의지로 발전되게끔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게끔 문화 전문가들이 밀당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전략을 잘 짜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강조를 하고 회유를 하고 또 매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절대 좌절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멋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좌절하지 말자는 그런 슬로건들이 얼마나 좋게 쓰이거나 필요한지 혹은 그렇게 해서 뭔가를 뚫고 나가서 결국에는 성사시킨 그런 예들이 있는지 그런 의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워낙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문화와 관련된 뭐 어떤 행사가 됐든 교육이 됐든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 예산이 긴축이 되면은 가장 먼저 덜어내는 것이 문화 관련 예산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문화 행사의 경제적인 효과가 뭐냐? 수치를 보여달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면서 이거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옵니다라고 늘 항상 우리는 설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아닌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대구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저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짜고 할 때 좀 너무 IT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몇백억 단위를 불러야 뭐 그 정도는 이렇게 되는데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단 1억을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하며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양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축제 관련해서의 축제 현장에 있는 그 조직위원들이 다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게 지방 이양으로 인해서 국비가 다 중단이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은 지방으로 이양된 것들이 원래대로 잘 이렇게 내려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다른 예산으로 쓰여지는 거죠. 1년, 2년은 그대로 지원을 해주다가 결국은 그걸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런데 물가는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는 사람들의 수준은 다 올라가 있어서 그 이상의 행사들을 우리는 치러내야 하는데 예산은 현상 유지 잘 되면 현상 유지 아니면 거기에서 삭감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해내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문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해외 유수 축제들을 우리가 지금 오페라 축제가 20년, 그다음에 딤프 뮤지컬 페스티벌을 17년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대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구의 문화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1년 1년 한 해 한 해가 다 고비였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예산 삭감, 뭐 효과가 뭐냐, 외부에서 얼마나 왔느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해외에 유수한 그 축제들을 보면 적어도 40년, 50년 이상을 했을 때 관광 축제가 되고 이러한 성과들이 있는 걸 봐왔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역시 제가 생각을 할 때 당장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어떻게 우리 삶이 나아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에 좀 더 친근하게 와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교육의 효과 역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좀 꾸준하게 결국 현장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계속해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경남 분이신데 외할머니가 가끔씩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밥이 나오노, 떡이 나오노. 네, 그 뭐 좀 이렇게 재밌는 걸 하려고 그러면 벌써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굉장히 그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뭐 그냥 쓸모 없는 대로 돈이 새는 거를 싫어하셔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콘텐츠가 먹여 살리고요. 문화 예술이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청년층의 자살률 굉장히 높고 노년층의 자살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가 물건 파는 사람이 좀 기분 맞춰주고 잘 놀아주고 하면 쏙 그거를 비싼 거를 막 뭐라고 그러죠? 옥장판 막 이런 거 사주고 막 이런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막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한편으로 살펴보면 그런 문화예술적인 그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데가 그런 자리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게임 중독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다가 결국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선택한 이유가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데로 가서 도시화가 잘 돼 있지 않은 그런 데로 가서 자연 환경 좋은 데를 가보자 했는데 일주일 만에 애가 바깥을 산책하기 시작하고 한 달 만에 게임을 그만두더랍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나라에서는 산책할 만한 곳도 없고 밖에 나가도 재미있을 만한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짜줘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공계처럼 막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고 막 수백억 단위 그러니까 수백억 단위 지원해 달라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숫자 중심의 그런 얘기로는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해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콘텐츠로서 발전을 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성마르게 현장을 이렇게 닥달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문화예술의 또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 이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럼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뭔가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문화예술 즐기고 싶은데 왜 안 만들어줘 이러면서 만약에 시민들이 들어눕는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이 이걸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줄 그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시고 또 제안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또 비교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전은 우악스럽지 않은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보기에 대전 분들이 막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이런 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구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길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그렇게 많이는 못 봤거든요. 지인들끼리만 그런 다툼이 있는 것만 겪었지. 그랬을 때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완전히 내버리지는 않은 완전히 현대적인 공업도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대구에서 겪는 이러한 문제들이 대전의 사례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드시 대전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지자체의 의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 그러면 시킬 수 있겠는가. 시민들은 점잖아서 잘 이런 요구들을 직접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전 사례를 막 계속 더 많이 말씀드리는 건 별로 그렇게 오늘 이렇게 시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막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이제 박정수 선생님이나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의 의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봤을 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하고 도대체 문화예술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길고 문화예술 교육 이걸 줄여서
예전에는 문화예술을 줄여서 문예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문예교육으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좀 있죠. 문화예술이 문예로 바로 그렇게 등치되는 건 아니고 또 문화라는 영역이 너무나 넓잖아요. 진짜 너무 넓어서 다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릅니다. 제가 대전에서 한번 정말 여러 가지 문화라고 하면 뭐 문화재, 문화유산도 막 문화 정책이 중요한 건데 왜 안 하냐라는 의견도 있고, 심지어 제가 대전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전국에 유흥주점 협회가 있는데 그 본회죠. 그게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그 유흥주점 협회에 불려가서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국의 단란주점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그거를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면서 실제로 저한테 그랬어요. 네. 이게 반문화도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정말 받아들이는,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문화라는 것을 각각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이 말은 그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을 확산을 할 때는 당연히 지자체의 그 의지, 인식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인식 확산 작업도 중요합니다. 제가 대구에서도 지특사업, 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나 거기 볼 때 똑같이 느꼈고, 대전도 그런데 청주에서도 그랬고요. 전국에 예전에 이제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사업이 어떻게 나왔나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술 강사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예술 강사 지원에만 매몰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1차 예술 교육 종합계획 세울 때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2차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 세울 때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일반적인 시민들 차원에서 특히 지역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또 공동체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에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적 가치라는 거를 또 역시 그것도 도구적으로 전유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성이라는 건 정말 나타나기가 쉽지 않고 장기간에 막 스며들어서 어떻게든 뭔가 이제 생길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가는 건데, 그게 지자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만 효과성이라는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동체 활동가들이 기존의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제라든가 그러면서 문화예술 교육이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인데, 문화예술 교육의 본연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미처 하시기 전에 사업을 그렇게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굳이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안 하더라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든가 사회적 지원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길은 멀고도 험한데, 그게 여러 집단들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되고,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따지고 물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말을 드리면, 중앙의 종합계획에서 나오는 개념들 중에 여러 가지 기초지자체 중심에라고 나옵니다. 이건 개념의 적용에 대한 문제인데, 기초지자체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상향식 문화예술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서울에서 바라보는 기초지자체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초지자체에 맞는 특성을 맞는 그 단체가 어디냐면 경기도의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기초지자체예요. 그러니까 또는 충남의 또 경북의 각 시군 이 기초지자체와 대전이나 대구의 동구 북구의 그 기초지자체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춘다거나 할 때도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도 다르고, 기초지자체라는 말을 똑같이 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적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보다 더 넓게 가면 이제 이번에 제2차 종합계획에 아주 크게 많이 나오는 말이 K컨텐츠라든가 K컬처에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면서 또 하나가 디지털이라는 말이 아주 중심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디지털이라는 말이 정말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이라는 말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되고 그 개념 내용들을 보면 어떤 때는 뉴노멀 사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대면 사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융복합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걸 다 디지털로 그냥 뭉뚱그려 표현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가다 보면 지역에 전혀 안 맞고 이건 전국 단위로도 안 맞습니다. 과연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일단 두 차원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술인들이 지역의 예술인들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디지털이라든가 뉴미디어라든가 새로운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융합적으로 문화예술 창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이 미디어 이제 그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서 미디어 격차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저도 요새 밥 먹기도 어려워요. 키오스크 가서 이거 누르기도 힘들어요. 그 자꾸 막 노안도 오는데 막 손도 안 눌러지고 막 그러는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죠. 그런 분들 그 이제 다 이게 우리한테 성큼 다가온 이 디지털 미디어 사실 이건 디지털 미디어가 아니고 새로운 뉴미디어거든요. 뉴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게 각각의 문화예술 교육이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뭉뚱그려. 그리고 비대면이 결코 비대면이 곧 디지털인 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사이버와 심지어 사이버의 개념과 버추얼의 개념이 막 같이 쓰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맥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상에 나와 있는 나중에는 결국은 아무리 상향시 좋다고 계속 서울에서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하향시로 자꾸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우리 지역은 이 개념은 다르게 써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고 대구의 계획을 제가 죄송하게도 못 봤는데 대전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예 그 디지털이라는 부분을 아예 통으로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위 단위로 넣고 뭐 그렇게 하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확산도 해야 되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올바르다는 게 답이 하나이진 않을 텐데 답은 변화할 텐데 계속 개념상으로도 따져 묻고 토의하는 그런 자리들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자리를 좀 더 구체화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알리고 이런 자리를 좀 더 2024년도에 많이 최대한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떠한 단어를 지칭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지역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충분한 서울이나 수도권의 상황과 또 그렇지 못한 각 지역의 상황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격차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서는 그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그런 교육들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 같은 게 좀 덜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 말씀하신 그 키오스크 누르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팁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배운 팁이 뭐냐면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이나 그런 데는 키오스크를 가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뭐 할인 한번 받으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할인 쿠폰을 인식시켰어야 된다는 등 막 저도 너무 머리가 아파서 막 하소연을 하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차를 몰고 가라. 차를 몰고 가면 드라이브 스루를 가면 원칙상 드라이브 스루는 무조건 주문하고 3분 이내에 줘야 된답니다. 근데 키오스크는 그 순서가 5분 10분이 지나도 줄지 말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차를 몰고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말로 다 하고 카드 그냥 내밀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키오스크 누르는 것보다 차 몰고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면 키오스크는 왜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을 그러면 차 없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지금 지역 격차도 있지만 전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별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일괄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확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 용어를 이런 범위에 한정해서 특화시키기로 했다 하는 식으로 명확히 얘기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 40분, 1시간 35분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상 진행하는 이후의 순서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을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 멘트들 하시면 그러면 좀 순서가 잘 맞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사실 지역 문화 예술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고 저는 왔는데 다른 쪽으로 와서, 저는 사실 대구에서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풀이 넓은 거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진을 전공할 때 학교들을 알아보면은 사진을 전공하는 학교들이 대구에 제일 많습니다. 대구에 4개 정도가 있고 각 지역마다 하나, 2개가 있으면 많은 편인데, 대구에는 사진을 전공하는 학교도 많고 사진 학원도 많고, 그리고 매년 그 사진 비엔날레도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접근성도 사진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각자 다 핸드폰이 있고, 그래서 사실 뭐 공모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참여율도 가장 높은 게 사진입니다. 이게 대구 문화예술 교육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눈에 띄는 성과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있는 게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또 활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진 도시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진 도시, 사진 같은 도시이면서 사진을 즐기는 도시. 사진 도시라는 말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이하고 관련해서 멘트를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네,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카데미적인 걸로 해서 어울아트센터 그리고 도서관 세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때로는 사진도 들어가고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구가 이제 사진과 관련된 풀이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이 자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 가셔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풍선에다가 사진을 살리자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이 도시의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더 낫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사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를. 네. 그러면 그 플로어의 질문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제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듣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동혁 관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우리 교육사분들이나 기획하시는 분들은 조직 내만 보지 마시고 조직 외부에 가용한 그런 자원들을 좀 동원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외부의 기관들도 많습니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나의 한계 그 지평선을 좀 넓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지만 사실 조직 내에서도 지위가 그렇게 어떤 의사결정 지위 중간 계급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또 삶이 변하고 또 재밌게 또 살면서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그런 그 교육생들의 그 만족하는 그 얼굴에서 보람과 그런 그 자부심을, 보람을 얻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가 격가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그 문화예술 그 기관이나 이런 데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오늘의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제가 사실은 대구가 선도하는 지역 문화 예술 교육의 사례와 혁신 방안이라고 했는데 오늘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하고는 조금 안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아직은 저는 조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시키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진흥원에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희 기관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한테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냐라고 했더니 이제 안정적인 그 채용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현재 없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우수 사례가 혹시 있냐라고 했더니 그런 네트워크가 사실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사 간에도 그렇고 그게 지역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과의 이런 교류라든가 그렇다면은 서로가 조금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교류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대구에 뭐 서로가 벤치마킹이 됐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각 개개인의 기관에서 문화예술 교육사에 집중해서 뭔가를 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진흥원에서 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해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모든 문화예술 정책 사업들도 그렇지만 문화예술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새로운 단계적 도약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시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범주 방향 이런 걸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특히 자꾸 수도권 뭐 제가 수도권 안 사다 너무 수도권 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수도권과 달리 지역 차원에서 결국에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도 지역성이라는 테마를 결코 놓칠 수도 없고 거꾸로 지역성이라는 거를 천착하면 천착할수록 이 문화예술 교육 사업도 또 다른 문화예술 사업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진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계속 드는 건데 그냥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그 다른 맥락인데요. 거꾸로 그러니까 사진도시 대구를 얘기하기 전에 대구에서 사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구를 표현해 주시는 걸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대전에서 그걸 좀 하고 있는데요. 대전의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심차게 그냥 그 연구원에서 공식적인 건 아닌데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대전학이라는 지역학연구센터라는 것도 같이 겸직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20, 30대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한 8명 정도를 이제 선별을 했어요. 그동안에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사진으로 지역을 포착하자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 사진 작가를 멘토링으로 거의 6개월 이상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사진에 대해서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된다는 게 요 기술적인 맥락이 아니고 정말 이 대상을 포착하는 거, 네, 그 부분, 쿵크툼이 무엇인지 막 그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 전문가 입장에서 깨주는 거예요. 이분들을 깨면서 이분들이 왜 지역성을 포착해서 사진 컷으로 나타내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작업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전 지역과 세종시 지역에 이제 지금 사진으로 지역성을 표현하는 작업들을 해왔고 이거를 이번 주 토요일에 전시를 간단하게 하고 내년에 단행본을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죠. 사진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환을 만들고 저희가 내년에 그걸 뭐 한 10명 정도 일종의 기획자로 양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냥 저희 연구원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대전의 문화재단이 맡고 있는 대전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와 협업이 되면 되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의 발상이
뭐 저희가 이제 성공적이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발상 자체를 제가 이제 특히 이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서 볼 때 사진 분야가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보면 사진 분야가 그만큼 진입이 쉬운 만큼 또 어떤 분들은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네, 이미 봐왔던 그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무엇일까? 문화예술이 무엇인가? 문화예술 가치, 본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도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늘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은 지역성에 대한 관심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위원님만 박수를 안 치시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촬영 감독이 아메리칸 인디언,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이 바라보는 자연관이 어떤가를 찍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촬영을 다 했는데 별다른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포기해야 되나, 이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들어서 인디언 그 꼬마와 청년한테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그냥 너네가 그냥 편하게 다니고 즐겁게 다니는 그런 너네 지역을 한번 찍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그런 걸 찍어갖고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건질 게 있나 보자 하고 틀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술 작품이더랍니다. 그 지역에서 뭐 물에 달빛이 비치는 장면이라든가 동물들이 어디로 지나가는 길에 그런 발자국이라든가 어떤 아침 안개가 피어오른 모습이라든가 바깥에서는 모르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방법만 알면 의외로 쉽게 발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진 말씀들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 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표출하시고 더 많이 요구하시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교육하면 벌써 세 단어가 합쳐져 있잖아요. 문화도 얘기해야 되고 예술도 얘기해야 되고 교육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 다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다른 단어로 치환을 해보자면 문화는 결국에 소통이고요. 예술은 결국에 몰입이고요. 교육은 결국에 공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 몰입, 공유 이런 걸로 해보자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거든요. 쉬운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쉽게 다가가서 시민들이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가 의도만 가지고 있는 그 결정권자들은 그런 세세한 부분을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밀당 전략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힘을 합쳐서 혹은 연계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대구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자담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